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오늘도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외부 불순자들의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다.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을 병원에 수용하고 있다.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라고 말이죠. 한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비수도권으로도 빠르게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깜깜이 환자가 증가하면서 대유행이 우려되자 방역 수위를 3단계로 격상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방역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같은 구체적인 지시도 내놓았습니다. 확산이냐 관리냐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최진복의 시사포컷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 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8월 중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 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리아 퍼니처 페어 코펀.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 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8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1대 국회가 이제 2달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그동안의 활동에 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을 연결하겠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 최근 8일간 2천여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예. 게다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면서 방역 예. 수위를 더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고려는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이번 주말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는지는 봐야 되는데요. 이제 거리두기 3단계로 가게 되면 10명 이상, 뭐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요 10명 이상 지금 집합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3단계 가게 되면 10명 이상 모임이 안 되게 되고요. 모든 이제 업소들이 9시 이후에는 문을 다 닫아야 되고 스포츠 경기도 전면 취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3단계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방역당국이 추이를 정말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2주간 평균 100명이 넘어가면 3단계로 갈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주간 평균으로 보면 100명이 다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그런 상황이면 규정상으로 보면 3단계로 갈 수 있는데 아마 방역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아마 할 것 같은데 뭐 전혀 배제하고 있진 않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700명을 넘었습니다. 800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공무원, 경찰이 이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신도와 보수 유튜버들과의 오늘 새벽까지 밤새 대치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교인 명단 확보는 실패했다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지금 그 역학조사관들이나 아니면 그 서울시청에 행정 업무를 담당해서 행정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래서 변호사가 왔는데 변호사 말이 집행영장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정집행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이도 감염병 위험항법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경찰이 강제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을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기 이제 뭐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교회 이제 신도들로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맡고 있어서 어제 밤에 밤새 대치를 했는데 결국은 또 못 확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명단을 900명을 사랑제일교회에서 넘겼는데 그 명단 900명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전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성북구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매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900명의 명단만 넘겨서 그게 과연 진실성이 있느냐,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제 행정 당국이 방역 당국이 직접 그걸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랑제일교회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교회 때문에 엄청난 지금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역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동참해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야 될 텐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 상황이 이 같은데도 여전히 전광훈 목사는 사태가 있기 전에 바이러스 테러가 사랑제일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면서 외부 바이러스 테러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대국민 호소문 형태로 보수 유튜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우리 국민들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상식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테러를 했다 바이러스 근거도 없고 아무런 그런 일을 했다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이 얘기한 방역수칙을 교회에서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요. 본인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 예배를 계속 집전을 했고 예배 시간에 아주 큰 소리로 통성기도도 하고 원래 통성기도도 방역 대책에 보면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말이 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앉아있는 거리 보면 2m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성도분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보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정말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방역 대책을 정말 잘 지켰을까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본인이 광화문 집회 와서 5분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언론에서 다 팩트 체크했지 않습니까? 거의 16분, 17분 정도를 연설을 했고요. 본인이 마스크도 벗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한테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하는 통보를 오후 6시에 받았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미 3시 한 10분경에 광화문에서 그분이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을 들어보면 구청에서 본인한테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설득력도 없고 사실관계도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도주를 하고 또 네. 검사를 받으라는 보건소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제라고 저는 이건 정치적 탄압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역과 관련된 문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이 신도들의 문제보다는 이 정광훈 목사와 지도부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분들이 설교할 때나 아니면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할 때 보면 이게 마치 그 정부가 사랑제일교회나 아니면 8.15 집회에 나오신 분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이러스를 뭐 옮기고 또는 뭐 억지로 진단을 받게 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도들이나 집회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사실인 걸로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진단을 안 받고 탄압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 지도부나 아니면 그런 연설이나 그런 어떤 선동을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이제 거기 참석했던 분이나 신도라는 분들은 그 말을 믿고 결국 정부의 방역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저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염법 예방법이 통과가 됐으니 그에 맞게 방역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러면 형사처벌도 하고 벌금도 물리고 구상권 청구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의 동행 요청에 나 삼선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죠?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분이 지난번에 2011년에도 도지사 할 때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소방서 119에 전화를 해서 나 도지사야. 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나 도지사인데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결국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뭐 관등생명, 성명 즉 이름을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논란이 돼가지고 얼마나 또 비판과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경찰이 강제 연행을 한 것도 아니에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밀접 접촉자로 아마 분류가 된 것 같은데 방역 당국에서 그래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냥 그걸 같이 가시자고 얘기했지 강제 연행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도 가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거기서 대화하는 과정에 나 삼선 의원이야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삼선 의원 정도 하면 가면 뭐 진단 받든 안 받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2선 의원 하면 진단을 받아야 되고 일반 국민들은 진단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잘못된 권위주의적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119에 전화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분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참 한탄스럽고 또 통합당의 전직 또 전 현직 의원들이나 아니면 도지사가 이런 행동 또 감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결국 야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광훈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또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지 또 가능하다면은 어느 정도나 청구가 될까요? 저는 상당히 크게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양상이 비슷해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처음에 명단 제출을 제대로 안 해서 논란이 됐고 또 방역을 제대로 동참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아서 논란이 돼서 구상권 청구가 됐는데 대구시가 지금 신천지 교단의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한 금액이 1,000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형태를 보면 그보다 더 심하다고 저는 보여요. 이거는 뭐 그래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사과라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중에라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뭐 정광훈 목사나 아니면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도망 다니고 뭐 진단 받으라고 진단 안 받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 건 단순히요. 지금 현재 구상권 현재까지 신천지 관련해서 숫자적으로 보면요. 진단비 그다음에 치료비까지 약 7, 8억 거의 30억이 들어간 걸로 통계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국가의 어떤 시스템의 붕괴,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1,000억 원이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는 뭐 당연히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금액도 제가 볼 땐 신천지의 대구시가 구상권을 청구했던 1,000억 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전광훈 목사를 키운 게 통합당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여당이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통합당과 전광훈 목사가 관계가 없다.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 누가 봐도 통합당과 전광훈 목사는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단식하면서 전광훈 목사가 집회를 여는 곳에 가서 또 연설도 하고 또 전광훈 목사 손잡고 찍은 사진도 있고요. 네. 또 많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직 국회의원들이 이번 8.15 집회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또 감염이 됐고요. 또 현직 홍문표 의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이게 그 통합당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저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물쩍 넘어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통합당이 이 전광훈 목사와는 완전히 우리는 결별이다. 더 이상 이런 분과 함께 할 수 없다. 보수 대통합이 더 방해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뭐 방역 대책을 잘 지키지 않는 부분은 비판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통합당과 전광훈 목사의 연관성을 끊어졌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명확하게 전광훈 목사의 이런 태도 또 그런 극우적인 세력들과의 결별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하면요. 통합당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도 국민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산세 얘기를 지금까지 쭉 나눠봤고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북한 얘기 잠시 해볼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권한 일부를 이양하는 방식의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어요. 네. 그 위임 통치라는 말이 마치 조선시대 뭐 수렴청정, 대리청정 같은 걸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네. 위임 통치 어떤 의미일까요? 위임 통치라고 하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이 뭐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위임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권력에 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업무를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도록 맡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벌그룹 같은 경우에 총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장들이 밑에 있고요. 예. 그러면 사장 즉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들은 회장의 어떤 지시나 아니면 회장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임 통치라는 말이 마치 김정은이 권력을 나눠준 것처럼 오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업무의 영역을 일정 부분 밑에 사람한테 좀 자율권을 줬다. 다만 그게 밑에 사람한테는 꼭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지는 거죠. 결국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이 문제가 발생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만든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아마 이제 업무를 모든 걸 통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업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러나 모든 보고는 김정은이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에서는 건강 이상설이나 후계자 통치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건강 이상이 있다라고 볼 징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위임 통치의 목적을 국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업무가 너무 가중해서 그 업무를 나눠주는 부분, 두 번째 책임을 밑에 사람이 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일부에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뭐 특별히 지금 현재 김정은에게 큰 건강 이상, 즉 뭐 유고시라든지 아니면 권력을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위임 통치를 더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강력한 어떤 통치력의 어떤 힘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위임 통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전공의 순차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서 더욱더 우려가 큰데요. 예,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대화했다고 봅니다. 물론 의사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것은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지금 위험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의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실제로 또 수술을 받아야 되고 위급한 상황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국민의 건강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또 정부도 이번에 이 파업을 만약에 의사협회에서 접으면 대화하겠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 집행하는 것 지금 뭐 의사 정원 4,000명 늘리고 공공의대 만드는 부분을 일단 그러면 멈추고 대화를 하자고 지금 정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의사협회가 좀 전향적으로 국민의 건강, 코로나 상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파업을 좀 중지하고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네. 좋은 방법을 찾아가야지 국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건강을 담보로 잡고서 이런 집단행동,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옳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의사들이 또 그 자기 이기주의, 결국 의사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는 비판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였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 청릉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달하고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의정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한데요. 군위의성 청송 영덕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신 지 이제 2달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요.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더위와 홍수, 코로나의 위험과 경기 침체 등 일상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이 겪는 많은 문제들을 정치권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네, 2달이면은 뭐 그리 긴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겠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저는 선거 전부터 가장 큰 현안이 경북 대구 통합 신공항 부지를 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고 이제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은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할 큰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4개 군 공이 많은 수건 사업들을 제안을 했고 특히 홍수 피해가 난 지역에서는 보상과 사후 방지 대책 또 노후도로의 개축 등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폭등하는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여서 더 문제를 키웠고 또 건설 교통 분야의 산업 육성과 투자 확대, 일자리 만들기 등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은 아직 성과는 미흡하기 때문에 대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이게 되는 겁니까? 예, 군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군위 같은 경우에는 의흥에서 고로 간 도로 개설 사업에 쓸 예정이고 의성읍은 다양하게 둘레길 조성과 영화관 만들기 그리고 시범마을 청년 주거지 확충에 쓸 예정이고 청송은 고생하시는 보건, 의료원, 의료진의 숙소 건립에 그리고 영덕군은 지난 태풍 때 피해를 입은 소하천 정비 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그 통합신공항이 군위와 의성 공동지역 이전으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만은 군위에서 단독유치를 고집하는 바람에 무산 위기까지 왔었는데요. 군위와 의성 모두 지역구다 보니까 곤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곤란했습니다. 우산 장수와 소금 장수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처럼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순히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고 국가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군 공항 이전과 그와 더불어 경북 북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민간 공항 건설과 연결 도로, 철도, 배후 도시 건설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드렸습니다. 네. 이 군위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그 중재안에 있는 인센티브가 군위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의성군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예,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갈 길이 대단히 멀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의성 군민들에게 앞으로 진행될 각 단계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특히 전문가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국가 이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예정이니까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잘 만들어져야 경북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군공항은 인력이나 장비, 시설 규모 등을 좀 구체적으로 산정을 할 수 있지만은 민간 공항은 상대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민간 공항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들고 난 다음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시간을 두고 차분히 계획을 만들고 검토하고 또 지역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으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신데요. 최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참으로 못난 정권이고 정책 자체는 엉망진창입니다. 맹자는 정치의 요체를 생형들 박세렴, 즉 각종 법률은 간소화하고 세금은 되도록이면 적게 거두라고 했는데 이 정부는 이런 기본이나 원칙에 반해서 감정이나 오기 그리고 편가르기로 부동산 정책을 몰고 감으로써 점점 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네. 르네상스 시대 정치 철학자였던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인간이란 자기 조상 제삿날은 잊어버려도 자기 돈을 빼앗아간 자는 절대 잊지 않는다고. 이 정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검은 손을 집어넣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정부를 적폐로 몰고 욕을 하면서 자기들은 몇 배나 더 뻔뻔스럽고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 국민들은 이 정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대학 기숙사 부족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선 우리 지역부터 자녀들을 대도시에 보냈기 때문에는 학비나 또 용돈이나 여러 비용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주거비는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5, 600만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부모들로서는 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대학에서 기숙사 비율을 좀 높여서 우리 지역에서 대학 다니는 학생들의 생활비 가운데서 주거비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도 부지런히 하셨는데요. 어떤 법안들을 발의하셨는지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제 지역구에는 어떤 지역은 주유소도 없어서 기름 넣는데 너무 불편하고 또 목욕탕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어렵다고 해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법을 좀 개정해서 농어촌에서 필요한 도로를 만들거나 주유소, 목욕탕을 만들 때는 국가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로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신기술로 지정해놓고 이걸 쓰지 않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건설기술진흥법도 일부 개정했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택법상 용적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주민들의 생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는 법안 등 10여 가지를 발의를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의 피와 살 속에 지난 수천 년간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땅에 살고 또 자식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하고 진일보한 사상과 기술 그리고 상품을 생산해서 우리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존경받는 국민과 나라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례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내일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내일도 한낮에는 폭염주의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 31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예상이 되고요. 식중독 지수도 경고에서 위험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주말 오후부터 밤 사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요란한 소낙비가 지나가면서 기온이 조금은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햇살이 내리쬐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낙이 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2도, 한낮에 31도 나와 있습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28도, 체감온도 31.3도, 습도는 72%입니다. 날씨였습니다.